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동거설, 윤 전 총장이 예고한 대로 악의적인 취재 방식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유튜버와 기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캠프 측의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께서 전 검사와 기자들랑 관계였다. 이런 내용.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그분의 말씀을 좀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공영방송에서도 부인에 관련된 취재 차원에서 위법적인 사항들까지 발견된 바 있지 않습니까? 동거설 제기한 거의 네. 뭐 고소할 계획입니까? 저희 팀 내에서 이 네거티브 법률 대응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대로 윤 전 총장 측은 주거 침입과 또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 측의 입장입니다. 취재윤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대선 후보는 무한 검증의 대상인 만큼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 침해다라고 얘기하고 진짜 억울하다면 윤 후보자 후보직을 걸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판단했으면 당사자인 그들이 직접 고소했을 것이라면서 이들은 캠프를 통해 고발했고 이는 그들이 패소할 경우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이 내가 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니다라고 빠져나가기 위한 어떠한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한 수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유튜버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고소고발하지는 못하는군요. 어찌됐든 취재원을 고발하지 않고 취재원의 진술을 토대로 보도한 기자만 고발한 것은 입막음용으로 보인다. 따라서는 무고죄 책임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버들은 취재 윤리를 어긴 것 없다, 검증의 일환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를 근절하겠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김용민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유튜버들 편들어주는 이야기하는 건 좀 앞뒤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영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이 지난 몇 년간 보여왔던 네. 특유의 그 내로남불식 그 코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자기네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취재를 한 그것도 그 취재를 한 사람들의 네. 소위 말하는 그 신뢰도가 확 떨어진 이 상황에서 그들은 보호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죠 내로남불식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내로남불식 코멘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이 현재 뉴미디어 전반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네. 뭐 이 민주당 계열뿐만 아니라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네. 이런 소위 얘기하는 우익 유튜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한다면서 검증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검증은 또 잘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열린공감TV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비판해왔던 상대 진영에 네. 대한 그 답습 뭐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어떤 내가 당하고 있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여기저기 다 고소고발하고 고발 전문적인 단체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뭐 사세행위라든지 이런 데서 또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단체는 또 자기 진영에 있는 단체는 괜찮고 윤 전 총장은 직접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 건 나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린공감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모 변호사 어머니를 인터뷰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 측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김경진 의원님 일단 고발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혹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법률팀에 좀 물어봐야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았고, 근데 일단 이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욕설 같은 경우 올라왔다가 지금 아마 법원 그렇습니다. 내려갔다고 차단됐죠. 하니까 네. 같은 방식을 아마 원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물어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옛날에 그 김대엽
씨 사건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도대체 김대엽 사건이 몇 번이나 반복돼서 대선 때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과정인데 네. 이재명 후보 그 바지 논란이라든지 그 김부수 씨 관련된 지금 이런 논란이 과연 해야 될 논란인가? 한번 우리 사회 스스로가 정말로 깊은 반성의 반성,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틀렸다고 양모 변호사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네, 윤 전 총장 측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인터뷰 영상에 나왔던 뒷대목에 보면 양 전 변호사의 모친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그 아파트 무슨 대출과 관련된 얘기를 그런 걸 상세하게 검증을 해보고 나서 전후 맥락상 이분의 말씀이 믿을만하다. 또 94세면 치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매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 부분도 냉정하게 좀 어떤 의료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게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인터뷰하고 이분이 이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면 모든 국민이 그걸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지금 보게 될 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저걸 의지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고 저걸 이용해서 상대 진영을 공격하려고 하는 또 어떤 그 심리를 가진 국민들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2020년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품격은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매와 관련된 것, 아파트와 관련된 것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동거설 루머의 당사자인 양모 변호사 역시 열린공감 TV의 보도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모 변호사는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이 열린공감 TV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친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모친은 현재 보도 이후에 충격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요양 중이라면서 모친의 사진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만 93세, 우리나라 나이로 94세.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상계인은 기억력 감소 및 피해 망상을 보여서 당일 정신의학적 상담과 MMSE 검사 그리고 등을 통해서 치매 상태로 진단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그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진단서와 함께 사진도 공개했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저 여성분 할머니 분이 바로 양모 변호사의 어머니인데요. 자, 지금 오른팔에 링거를 꽂고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촬영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치매 증상은 맞고 그리고 보도 이후의 충격으로 지금 요양 중이라는 것까지 증거로 제시하는 그런 사진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양 변호사는 아들인 자신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하게 만드냐라며 열린공감 TV 측을 향해서 공분의 메시지를 함께 냈습니다. 방송의 대부분이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94세 어머니는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주무신다. 그래서 쓰러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뻔뻔하길래 치매가 아니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아들인 저로 하여금 이런 진단서와 처방전을 공개하게 만드냐. 당신들은 부모도 없느냐라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권지웅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 논란이 있는 걸 보고 그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어머니께서 건강이 편치 않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뭐 이것이 치료윤리를 벗어났는가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것이 좀 강압적이었다고 하는 주장이 맞다면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는 네. 실제로 그 영상의 모습이 엄청 강압적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유도하는 모습이라기보다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자신이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고 또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을 또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저는 이것이 치료윤리를 어긋날 만큼 문제가 되는가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근거를 보충할 무언가가 제시되어야 사람들이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아까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이것을 대선 과정에서 검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접근할 때 열린공간 TV와 그 경기일보, 경기신문이었죠. 점을 보러 왔다라고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사실 언론 관련한 걸 잘 네. 알지 못해서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명함도 주고 네. 기자임을 밝혔다고 네.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판단돼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형사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들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서 조금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거설 논란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라고 했던 그 양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는 대선 후보의 부인 이슈로 등장하는 법이 없는데 소위 이제 줄리 인터뷰로 본인이 먼저 언급하는 바람에 검증 때 스스로 이슈를 올려버린 셈이 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게 기사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90대시라고 하니까 실제 치매 증세가 있을 수도 있는 연령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치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양 검사 모친이 젊은 시절 김건희 씨의 개명하기 전 이름을 알고 있느냐. 자, 김건희 씨가 개명하기 전 이름이 김명신 씨입니다. 김명신 씨의 이름을 그 양모 변호사의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과거에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개명 전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저 긴 가족사의 사실관계를 네. 다 알아야 지금 저도 저 답에 대해서 뭔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핏 어디서 지금 기사를 본 제 기억으로 보면 그 이전에도 아마 그 장모 그러니까 이제 저기 김건희 씨 어머니죠 최은순 씨하고 네, 최 씨. 예. 네, 이쪽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족 대 가족으로 뭔가 좀 친분이 있었다는 네네, 그 내용이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월간 조선에 실려 있긴 합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개명 전에 이름을 뭐 당연히 알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꼭 동거설과 연결 짓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부분. 가족과 가족 간의 인연이 좀 있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당연하죠. 뭐 네. 예전에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네. 예전에 알았고 오히려 질문은 치매 환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옛날 이름은 기억나는데 지금 이름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치매 환자들 보면 가끔씩 그런 현상이 보이는 뭐 돌아왔다 기억력이 흐려졌다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거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은 있는데 뭐 네. 최근의 기억은 없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핵심 포인트는 네.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거설과 이렇게 그 선을 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치매 환자는 치매 환자입니다. 예, 치매 환자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네. 이미 벌써 이 인터뷰의 신뢰성이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또 저 치매 진단서가 화면을 잘 못 봤는데 네. 올해 초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올해 초에 나왔던 진단서라면은 뭐 8월에 이런 인터뷰를 할 줄 알고 7월에 네. 무슨 이 진단서를 미리 만들어놨다는 건데 그건 말도 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이 진단서 공개와 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통해서 입장을 확실히 마무리하는 거는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판결을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이거 역시 지금 기사를 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한데 네. 이 모든 것이 그 정모 씨라고 지금 윤 후보 장모인 그 최은순 씨하고 긴 세월 송사와 악연 관계에 있었던 그 정모 씨 발 얘기들이거든요 보면. 네. 근데 이 정모 씨가 지금 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하고 그 양 변호사하고 관계에 대해서 아마 2000년도 후반부터 아마 송사가 진행 중인 때부터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사실도 명예훼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보면.
근데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지금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으니까 많은 판사들이 그게 이 명예훼손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이 법률팀에 한번 좀 의견을 좀 제시해봐야겠는데 그 판결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판결을 구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에게나 언론에 좀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진단서는 작성된 시기가 지난 2월입니다. 올해 작성된 것이고 올해 이제 치매라고 판정을 받은 것이고요, 병원에서. 그리고 치매 환자라고 해서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기억력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흐려지는 경우도 있어서 다만 이제 진술의 일관성에서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재영 의원께서 치매 환자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진술의 일관적인 부분,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양 변호사 어머니가 지금 현재 윤 전 총장과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그 서초구 아파트, 그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양 변호사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006년 1월에 전모 씨의 소유권에서 김모 씨, 지금 현재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모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모 변호사의 어머니의 주장인 열린공강TV를 통해서 알려진 그 서초구의 아파트가 양모 변호사의 것이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모 씨에게 빼앗겼다라는 그 주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도 지금 사는 아파트가 자기 소유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아파트 딱 2채 있었는데 그것도 재작년에 그 고위공직자들 1가구 1주택으로만 하라 해서 그거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중인데 처분했고요. 지금 그 상속받은 거 하고 지금 사는 아파트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디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자, 저런 근거가 이제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근데 이제 양모 변호사의 모친은 자기 아파트라고 주장을 했고 빼앗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되는 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걸 굳이 다 검명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근거를 갖춰가지고 입증을 해나가야 될 것이지 상상이나 추리부터 시작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열린공감TV라든지 이쪽에도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이 모친은 어떤 근거에서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 이 근거를 찾아내는 게 언론의 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취재원 한 명에게 의존해서 그의 진술을 받는 것 이것 가지고 계속 취재를 할 것이냐. 그 전에 혹은 그 후에 다른 사람하고 교차 검증 또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모킹 건은 안 나오고 스모킹만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 먼저 취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아까 김어준 씨 얘기도 잠깐 돌아가면 김어준 씨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역시도 본인이 어느 정도 입증을 해가지고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것을 해명해라. 이렇게 사전적인 작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언론의 윤리 문제도 있겠지만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좀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입장도 궁금한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혹시 밝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침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모르겠어요. 저 이제 물어봐야 되겠는데 법률팀에 제가 가령 이제 법률팀의 핵심 의사결정자다라고 했을 때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괜히 줄리 얘기 꺼냈다가 이게 그냥 수면 위로 올라와서 불필요한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그냥 차라리 그냥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이게 효율적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좀 판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률팀에서 뭐 자문을 해주겠죠. 김건희 씨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김건희 씨의 사생활, 특히 남자 문제를 특정해서 비방하는 벽화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벽화인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저 벽화입니다.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2000년도에 누구, 2000몇 년도에 누구, 또 누구 이렇게 하면서 금발의 여성을 그려놓고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누가 봐도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김건희 씨를 겨냥한 벽화라는 것, 그리고 김건희 씨의 여러 의혹 중에서 남자들과의 문제에 대해서 특정해서 벽화를 그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재용 의원님, 저 벽화를 보면 어떤 생각 좀 드십니까? 뭐 의도는 뭐 충분히 보였으니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엔 맞지 않고요. 저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줄리라는 이 단어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걸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영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저런 꿈으로 표현을 하면서 네. 저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게 뭐 성지 순례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저 벽화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반응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적 공간에서 네. 시민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행위들이 되려 정치를 더 위축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도덕적인 검증까지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과정에서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내에 대한 부분도 저는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이나 아니면 논문과 관련된 부분은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파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어떤 관계와 관련된 것을 계속 드러내고 추적하고 하는 것 자체가 되려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치에 뛰어드는 걸 되려 무섭게 하고, 그리고 정치 자체가 위축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언론들도 취재를 하는 것 같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가 이 벽화를 의뢰한 건지도 궁금한데, 김수민 평론가님, 뭐 누가 했는지 좀 나왔습니까? 이 건물에 새로 입주를 한 중고 서점의 대표가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중고 서점 대표가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이 벽화를 건물주의 허락 없이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건물주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이건 거꾸로의 사례라서 역지사지를 좀 해보자면,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 사는 한 자영업자가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뭐 단체에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해서 원래부터 저 사람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그냥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자영업자의 탈을 쓰고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도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당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정치인 팬클럽의 회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유로 이제 과도하게 공격을 받거나 하는 그런 사태는 좀 우려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경우를 맞닥뜨려 본다면 민주당 역시도 좀 역지사지를 해서 반대 진영의 그런 비판자들에 대해서도 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벽화 있지 않습니까? 벽화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좀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나 배우자라면 사실은 이제 공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공인이라면 어디까지 이게 비판이랄까 모욕을 감수해야 될 것인지. 지금 얼핏 떠오르는 게 이제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출산하는 그림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범법 행위까지 이른다고 볼 것이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똑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저게 범법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광주인데 어쨌든 국민으로서 품격은 국가의 품격은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고 국민으로서 품격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정치 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뜨거운 아마 바람과 동기에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평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보면. 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점을 좀 제발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에서 아까 권지웅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저러한 논란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의 등용, 입문을 좀 막는 그런 위축시키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려도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9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결과에 따라서는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원래 절차가 예비조사, 본조사, 그다음에 최종 판정 네. 이렇게 가거든요. 현재 이제 예비조사하는 단계고 그 결과가 이제 9월 초에 발표가 돼서 뭐 조사를 더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조금은 납득은 안 가는 것은 네.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일일까? 예비조사만 네. 본조사나 최종 판정까지 다 해가지고 9월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고 특히 논문 표절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루기가 까다롭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시간 끌기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지웅 대변인은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정말로 그러한지 아닌지. 네. 솔직해서 좋으신데 그럼 좋아. 그러면은 논문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얘기 쓰고 좀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이 네. 표절에 대해서. 뭐 쓰는 것도 어렵지만요. 네. 표절과 관련해서는 저는 실질적인 그 검토가 그렇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는 이거는 좀 봐야 돼. 이거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선을 앞둔 시점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공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뭐 판결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또 책임도 있고 해서 아마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고요. 지금부터는 윤 전 총장 본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보였던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접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윤 캠프에 합류한 김종인 사람들입니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건가요? 만약 극구 반대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국민 캠프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누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가까운지 뭐 이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 뵙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한번 좀 휴가를 가신 모양인데 다녀오시거나 이러면 한번 뵐 생각입니다. 입당이 늦어져가지고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이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빨리 자기를 갖다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팀을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만났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해줬을 텐데. 아니 가서 도우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모르면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내가 뭐 직접 거기 가서 같이 뭘 하거나 그러진 않을. 알겠습니다. 자, 아직 만났다라는 얘기는 두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캠프에 합류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물밑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함경우 전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 여기 이제 김종인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여기에 윤 캠프, 국민 캠프라고 불리는 저 캠프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윤희석 대변인도 함께 했는데요.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인사들의 합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밑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뭔가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였습니다. 지난 4일에 이미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게 뭐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어떤 얘기들을 좀 했다고 합니까? 첫째 저는 두 분이 우연히 만났는지 아니면 정말 장시간에 만났다고 하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 만났는지 그 자체의 팩트를 모르고요. 그 팩트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다만 아까 김병민 대변인 얘기에 따르면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했으면 안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후보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구단이다. 저분 같은 분 없다.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꿰뚫고 계신 분이니 저런 분은 가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되고 저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진언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게 진언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윤석열 이 두 분이 어쨌든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는 참모진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리고 후보께서도 아마 조만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어쨌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연히 만났는지 아닌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연히 두 사람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딱 하고 만날 수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만난 적 없다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야권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 전 총장을 이번 주에 만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난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그럼 그쪽에서 연락 오신 건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했구나. 지지율이 지금 고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전 총장 만나세요?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연락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김수미 평론가님, 지금 만났다는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고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왜 자꾸 이제 뭐 부인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 목소리? 사실 저는 부인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둘 간의 내밀한 만남이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짓말로 뭐 공익에 침해가 생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숨길 수는 있다고 보고요. 숨기는 이유, 만약에 만났는데 숨긴다면 어떤 것이냐.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든 간에 앞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도 곤란해질 수가 있는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재 어떤 특정 주자를 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범야권의 경선판 전체를 좀 관리를 하고 지금 보니까 좀 투트랙 그림을 짜는 것 같아요. 일단 윤 전 총장 입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자강을 해서 둘 다 이제 각자의 길로 가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다음에 극적으로 결합하는 이 시나리오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윤 전 총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본인의 어떤 시나리오 그리고 본인의 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회동을 했는데 나중에 의견차가 생겨서 삐그덕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언론에. 윤석열, 김종인 결별 하나 뭐 이런 거 실릴 것이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만나더라도 조심스럽고 내밀하게 만나는 것 이것이 더 그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게 공개화되면 뭔가의 결과물 또 성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없으면 만나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뭐 만났다 하더라도 뭐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윤 전 총장과 김 전 위원장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또 견제하는 목소리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최재형 전 원장 캠프에 지금 견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용호 전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협업 내지는 동업 내지는 뭐 그런 그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김종인 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이게 포진이 된다면 그 캠프에 대한 어떤 그립이라 그럴까요? 그 영향력은 행사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어제 최 전 원장이 오전에
윤 전 총장에게 우리 만나자라고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계파 갈등의 폐해를 경험했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친윤 혹은 반윤 뭐 이런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만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을 기성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할 우리는 정치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 만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의 대답은 그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때가 되면 언제든 만날 것. 지금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다. 자, 또 다른 관계자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일방적으로 만나자 하는데 당장 응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재영 의원님, 결국 우회적으로 거절한 거고 지금은 만나기 싫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누가 만나자 그러면 흔쾌히 만나고 그랬던 인물인데 왜 최재형 전 원장에게는 이렇게 좀 약간 물러서는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뭐 일단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실익이 없다. 네, 지금 당장 그 국민의힘 당 내에는 네. 최재형 원장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금 당권 주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최재형 원장이 이제 요구를 한 게 물밑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아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응답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공식적인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레이스가 공식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거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나지 않고 오히려 당 밖에 있으면은 당 밖에 일을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밖에서 지지하고 있는 또 본인이 추구하는 그 정치적인 그 색깔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특히 이 메시지의 핵심에 개파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개파 정치는 저희가 진짜 이렇게 없애야 되는 하나의 정치적 유산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그 모습이 좋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과거 만난 적이 있죠. 최 전 원장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네. 말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최 원장님하고는 인사만 나눴고요. 뭐 거기 조문 오신 분들하고 일상적인 얘기 그냥 했습니다. 정치적 공감대를 좀 더 퍼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희가? 그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간 추측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혹시 윤석열 총장님이랑은 방금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누셨어요? 뭐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하시는 그 과정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윤 총장님께서 지금 그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두 사람은 일단 당장 만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만나겠지만 당장 만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회동이 성사가 되면 또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최 전 원장의 이 공개 회동 제안을 한 것을 두고 범야권 주자로서 상호 교류 활성화는 바람직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가장 선입견 있는 분들이 이제 미담형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최재형 원장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전격적이세요. 당내 인사들이랑 이제 소통을 이제 당이 입당하셨으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화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대체제도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사석에 만나보면은 이분도 매력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으십니다. 당 대표로서 어떤 후보 하나 지금 한쪽 편 들지 않으려고 이 대표가 좀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다 훌륭하다고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 네. 만나실 겁니다. 네. 만나실 텐데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도 만났지 않습니까? 예, 보면. 만났죠. 만났고 아까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정말 존경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만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시점이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1차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려야 될 숙고의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서 후보 본인도 입당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다가오고 일단 있어서 뭐 8월 중에 입당을 하려면 최근 이제 뭐 보름 내로는 결단을 내려야 될 거 네,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고민의 숙고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외부 일정을 하면서 네. 기존에 만나기로 또 예방하기로 됐던 많은 분들의 약속들이 좀 스킵돼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얼른 좀 이제 사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좀 따로 조용히 만나야 될 분들 아마 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최재형 원장의 만남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거나 기세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아주 쉽게 만나겠지만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좀 정체되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의 지지율의 대체제로 지금 최재형 원장께서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리스크가 있을 때 이 사람으로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 같은 걸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지금은 안 만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꼭 만나야 될 상황이 되면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후보 참모로서 조금만 네, 이제 말씀하세요. 엊그제인가요? 지금 후원금 25억이 네, 하루 만에 모였다는 하루 만에 그냥 거. 끝났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무슨 1,000만 원짜리 고액 후원금이 아니고 이게 평균 11만 원인가 지금 그렇거든요. 소액 후원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도 이번 주에 한길 리서치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다시 지금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확 반등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는 말씀을 이게 변명 아닌 변명처럼.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최 전 원장과 아직 만나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 전 원장이 그래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만큼 윤 전 총장도 뭔가 입장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조만간 뭐 늦지 않은 시점에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권 상황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여권 대선 후보들은 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오전에 원팀 협약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거티브 경선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고 정정당당하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원팀이 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원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언을 최고로 잘 이행하겠습니다. 백제 발언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요.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꾸민 겁니까? 주 후보 때문에 제가 아주 바쁩니다. 또 이미 제가 잡아놓은 것을 또 후보께서 잡겠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하셨으면 앞으로 우리는 자, 저렇게 파이팅 외치면서 지금 원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나절 만에 깨졌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특히 협약식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후 TV 토론회에서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백제 발언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요.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권한은 남용해서도 안 되고 부정부패해서도 안 되고
가장 깊은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의 친인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모든 것 다 공개할 여유가 있습니다. 자, 권지웅 대변인님, 뭐 물론 후보들 간에 신경전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언젠간 저 깨질 약속이라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원팀을 약속한 날 또 저렇게 네거티브 대상이 됐던 대상을 또 끄집어내서 서로끼리 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보시기에 따라서 네. 여전히 네거티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민주당 내에서 보기에는 네. 그래도 많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완화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훨씬 더 이제 적나라하게 자신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후보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지지자들이 뭐 웹잡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의 어떤 여진을 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저는 생각되긴 합니다. 그게 더 커지기보다는 네. 근데 어쨌건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지나친 네거티브가 아닌 방식으로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는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그 원팀 협약식이 영향이 있었다. 혹은 네. 아니면 그건 정말 효용이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경선에서 과열이 되는 거는 사실이겠죠. 근데 네. 현재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백제 발언이라든지 네. 또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아니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얘기로 그 당내에서 시끄러웠는데 이제 민주당이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 마치 전 손병호 게임이라고 왜 뭐 한 사람 접어 하듯이 탄핵해본 사람 접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이력들 점검을 하는데 좀 썩 바람직하진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원인을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멈칫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저쪽에 바깥에 적이 만만해졌고 그러면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여기서 싸워서 이기면은 여기서 이기면 승자다. 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완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이제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윤 전 총장은 항상 거론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날 TV 토론 또 스피드 퀴즈 코너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미묘한 신경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이재명 후보 있습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있다. 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민주당 경선 과정을 관심 있게 봐왔던 국민이라면 대충 누군지 뭐 말하지 않아도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 화면에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할 때마다 저 이낙연 후보가 얘기할 때는 이재명 후보를 비춰줬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할 때는 이낙연 후보를 비춰줬기 때문에 뭐 화면 자체가 답을 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다. 왜냐하면 뭐 1, 2위이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야권 상대 후보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6명의 후보들 각각 어떻게 답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대해야 할 야권의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예상하시는지. 유승민 후보 옆에 서기만 해도 키도 커, 말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반드시 이길 거다.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제를 아는 사람과 다투면 당연히 이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승리할 수 있다. 불평등 양극화의 근본 원인 지대개혁이다. 일찍이 말씀드렸는데 이 홍준표 후보님은 그런 소리를 전혀 하실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이길 자신이 있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아마 될 겁니다. 그 홍준표 후보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후보가 감히 저 김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씨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경험의 범위입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반사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이제 국정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자, 여러 후보들이 야권의 후보들이 거론됐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이렇게 후보들이 거론됐는데 특히 1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윤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자신 있을까요? 양자 대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자, 오마이뉴스가 쿠키뉴스가 의뢰했고요.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41.1%, 이재명 지사 36.9%,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윤 전 총장, 이낙연 전 대표 41.4 대 33.7, 여기는 오차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이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사람이 선택한 윤 전 총장과의 승부를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두관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본인께서 이제 끈 잡는 애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은 다 윤석열을 보고 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꿍인 겁니까? 지금 저는 매 잡는다고 아주 바빠 죽겠습니다. 꿍은 높이 날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뱅뱅 돌다가 결국은 손짓을 했던 국민의힘당에 아마 입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추락을 하겠죠. 또 이미 제가 잡아놓은 것을 또 후보께서 잡겠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잡아놨으니까 또 잡겠다고 하지 마라. 괜찮다. 다 잡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추미애 전 장관은 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지율 격차는 큽니다. 아직 잡혔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네. 조각조각 보시는 분들 입장이랑 그 토론회 전체를 보는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토론회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많은 관심들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다른 후보들을 서로 적절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뭐 그 이상으로 해석할 부분은 특별히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요? 네, 저는 이 추미애 후보가 네. 홍준표 후보를 경쟁 상대로 꼽은 거 네네. 이게 좀 특별하게 보였는데 그 전에 항상 윤 전 총장을 겨냥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차례상에 홍동백서가 있잖아요. 네. 이번 대선 또 홍동추서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들이 당선된다 이걸 떠나서 두 사람은 양쪽 강성 지지층을 상징하는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 간의 대결이 될 거다. 가운데 있는 윤 전 총장을 포함한 어중간한 사람들은 가라앉을 거다. 낭만할 것이다. 이런 구도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묘하게 전에도 이제 김재원 김현이죠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 네. 나도 민주당 경선 참여해가지고 뭐 추미애 예. 후보로 뽑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농반진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꾸로도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범야권 후보를 놓고 적합도 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 한 4분의 1 가량이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것으로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 진영에 봤을 때는 약한 후보 또 이런 성격도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 거울상이 되는 게 홍준표 의원도 이번 대선이 다자구도로 갈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의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의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후보가 양쪽에 다 뜬다. 이런 좀 정세 인식을 갖고 또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